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멘토링 노정자입니다.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실습생의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습을 가시면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이론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 자신의 태도, 자신의 행동 습관이 그대로 사회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행동 습관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각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타인과의 관계, 그쵸? 관계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런 것들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서로 관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이런 것들이 언행과 태도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어떤 걸 미칠까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나 또 편견, 또 무의식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또 어렵고 또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자기의 가치가 효과적 개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클라이언트를 봤는데 어떤 클라이언트를 보면 되게 막 그냥 기분이 좋고 좋은데 어떤 클라이언트만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게 클라이언트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예, 어쩌면 그것이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편견과 또 어떤 선입견과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사회복지사의 이런 신념과 가치와 태도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학교에서 그동안 수업하면서 수없이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가정 폭력으로 부부 갈등을 막 겪는 그런 여성이 클라이언트로 오셨어요. 사회복지기관에 여러분이 실습하고 있는데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 이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막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비 사회복지사로 실습을 갔는데 나는 이혼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지 않아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혼하려고 하는데 왜 참고 살아라,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를 또 비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 여성의 고통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더 살아보시고 더 막 이렇게 이혼하는 거는 이렇게 안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성한테는 좀 생명의 위험과 공포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명의 위협은 없는지 사실 이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상황을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제 사회복지사나 예비 사회복지사가 뭔가 암시를 하거나 뭔가를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클라이언트의 상호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자기의 개인적 가치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습생의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 가치와 윤리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실습생이 실습을 위해서 나가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윤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실습에 임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자신이 가진 가치와 윤리, 그리고 의사소통 유형을 점검해 보는데 내가 좀 지시하려고 하는 의사소통이라든가 말투가 좀 공격적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말투가 있다라고 하면 나의 이것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평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평가적이거나 해석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가치와 윤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가치와 윤리를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정체성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습 기관을 선정하고 실습을 나가기 전에 실습생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습기간 선정의 어려움 탓에 간혹 실습생의 관심 분야가 아닌 나하고 전혀 생소하고 그냥 실습시 선정하는 것에 목표를 둬서 내가 관심 분야가 아닌 실습기간을 선택해서 실습에 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습에 임하게 되면 실습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실습생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감정을 지니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편견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와의 대면 관계에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생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실습생의 타인 이해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의 성격, 행동,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와 타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부터 출발합니다. 실습 준비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자기를 바라보고 실습에 임해야 실습생 각자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 개발을 통해 실습 실행 단계에서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등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자기 분석을 통한 자기 이해를 선행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변화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하려는 노력은 많은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자기의 성격적인 불균형과 현실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 적응에 맞도록 수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노력한다면 촉진이 되어서 클라이언트를 배려하고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때마다 실습 지도자가 하는 것을 보시고 또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슈퍼비전 받는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실습생의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105페이지 보면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실습지를 가시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어요. 아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노인기관에 간다 그러면 노인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밍업 단계 부터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실현 단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느낌 나누기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그리고 또 과제를 준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샘플링으로 105페이지 여러분 참고자료 7-1번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과서 10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참고자료 7-1번이 돼 있어요.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나리오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몇 월 며칠 날 프로그램이 진행한다. 장소는 어디서 하고 준비물은 뭐고, 집단 구성화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뭐 7명 클라이언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다. 그러면 그 시간에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기획하는 거예요. 워밍업은 어떻게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그런 과목에서 여러분이 대상자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프로그램의 대상자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배우신 그 부분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등교 나와서 직접 한번 해보면서 저하고 해보면서 여러분이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습 전, 지금 중요한 건 실습지 선정이에요. 실습 전 실습생의 태도와 역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습지 선정 시 기본적 전화 예절 지키기예요. 여러분 실습지를 선정하려면 여러분이 전화를 몇 번씩 해야 될 거예요. 자, 기본적인 전화 여절을 지켜서 공손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공손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학교 실습을 하려고 하는 학생 누구누구인데 귀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싶은데 저를 방문해도 될지 여러분이 공손하게 예절을 지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 방문할 때 여러분이 복장을 단정하게, 그쵸? 뭐 단정하라고 그래서 막 손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뭐 여러분 너무 다 잘하시지만 입고, 특히 학부생 같은 경우는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방문 시는 복장을 단정히 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습 기간 위치를 정하실 때 여러분 너무 멀리 정하시면 나중에 오랫동안 120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곤할 수가 있어서 몰입을 못하고 그러면 지각하게 되고 막 전화도 막 안 하고 안 가게 되면 또 실습 기간에서 또 퇴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습 평가할 때 점수를 너무 낮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집과 여러분이 실습하는 거리를 잘 고려해서 관심 있는 기간에 실습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을 방문할 때 여러분 노트와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그 기관에서 처음에 가면 막 얘기해 줄 거예요. 실습비는 얼마고 뭐 우리 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뭐를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해 줄 때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보다 여러분 태도가 벌써 노트를 메모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온 태도와 그렇지 않은 태도를 금방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관 방문할 때는 노트와 필기도구를 지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 전에 미리 실습 일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카톡방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톡방에 올리라고.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러이런 요일만 됩니다. 이런 걸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휴가 때는 이렇게 온전히 8시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방문했을 때 실습 시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습 전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서 이제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여러분이 아동 기간에 간다 그러면 아동 관련된 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프로그램은 뭐를 하는지 직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지역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후원은 어디에 받는지 등등 관련된 이런 다양한 것을 좀 숙지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허위 실습이에요. 여러분 허위 실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습을 허위로 했다가 같이 다른 학교에서도 실습 온 사람이 이렇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늦게 간다든가 이렇게 여러분 실습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그러면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습 그 뭐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그게 이제 허위 실습으로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사회복지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수업과 그 형태가 달라서 실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말미암아 허위로 실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면서 참고 자료 여러분 교과서 108페이지에 잘 실려 있어요. 그래서 허위 실습 보도 자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참고로 허위 실습 사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9페이지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허위 실습 관련 처리 안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하나만 읽어볼게요. 지난 1월 19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한 것으로 관련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직장인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거나 장기 병가 중임 등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에게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을 주고 한 학기에 120시간 실습한 것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학교에 제출 후 학점을 인정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관련자들의 명단을 송부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허위 이수에 관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권 경과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허위 실습이 얼마나 이렇게 범죄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가장 밑에 보면 또한 실습생뿐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실습기관의 대표 및 실습 지도자도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사회복지 그 자격증도 취소당하지만 윤리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지도자도 기관도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사회복지 실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사회복지 실습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또 후배들에게 좋은 실습 지도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실습도 나가시면 제가 한 번씩 다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문해서 여러분 실습 잘하고 있는지 또 기관장하고 인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 부탁도 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실습한 거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1, 2차 시에 다룬 것은 여러분이 실습지 선정을 여러분 가고 싶은 곳 또 가야 될 곳을 잘 여러분 정체성과
또 여러분이 자기 외 타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실습 기간을 정하시고 카톡방에 올리시고 또 전화할 때 예의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실습지 정하는 거가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2차 시에서 다루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